이 이야기는 2023년 유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나이였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 간의 갈등 원인은 너무 사소해서 주요 심리학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 관련자들은 국가 법률에 따라 이 영상에서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루이자는 독일에 살았고 2023년에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학교에 다니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루이자는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았는데 이것이 또래들에게는 가끔 약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이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들의 적대감을 경험했습니다. 몇몇 소녀들이 그녀를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루이자는 생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2살과 13살의 두 소녀가 정기적으로 수업 후에 그녀를 기다렸고 조롱하는 발언과 함께 집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그들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녀들은 교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루이자를 조롱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좋은 친구였지만 싸움 이후 그들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루이자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몇 달 후에는 매일 일어났습니다. 소녀들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루이자는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면책은 소녀들이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결과를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자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기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우울함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루이자는 어른들에게 말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침묵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루이자는 처음에 두 명의 반 친구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갈등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루이자는 모든 것을 어른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다시 수업 후에 그녀를 기다렸고 어른들이 알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설득 시도는 소용없었고 어른들에게 위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울 힘이 없었지만 끝없는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수업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루이자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는 시간 중 하나에 그녀는 교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교사는 놀라워하며 즉시 친구들과 대화했습니다. 루이자는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는 대화에 그쳤고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루이자는 매 쉬는 시간마다 따라다녔다고 확인했고 반 친구들이 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후에 그들은 떠났고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루이자는 안도감을 느꼈고 그녀의 고통이 끝났기를 바랐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랫동안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소녀들이 예상치 못한 화해 제안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루이자에게 토요일에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보내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친구 모두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함께 무언가를 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심지어 루이자에게 사과하며 그들의 농담이 단순히 지나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자에게 이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학교에서 불쾌한 사건들을 어떻게 멈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녀가 꿈꿔왔던 대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자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고 교사에게 불평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상황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녀들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정관계의 긴장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친구들은 계획대로 저녁을 함께 보내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날 루이자의 부모님은 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종종 우울했고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루이자는 마침내 다시 웃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루이자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 사교적이게 되어 기뻤고 기꺼이 그녀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여성은 갈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소녀들이 우정관계를 회복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 많은 딸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했고 이것이 루이자 자신만큼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소녀들은 서로 가까이 살았고 그들의 집 사이에는 작은 숲이 있었지만 도시 거리를 통해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항상 도시를 통한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친구에게 갔습니다. 루이자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오후 6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루이자는 항상 책임감이 있었고 보통 이 일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늦었습니다. 루이자의 어머니는 딸이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5분이 지났지만 소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응답이 없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커졌고 그녀는 친구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루이자가 30분 이상 전에 떠났으며 이미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자의 부모님은 여러 번의 실패한 전화 후에 그녀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딸이 갔어야 할 루트를 여러 번 운전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상점들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접근한 사람들은 루이자처럼 생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그녀의 전화기는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은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루이자와 그녀의 가족이 살던 작은 마을의 공동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12살 소녀의 실종 소식은 주민들 사이에 큰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관들은 아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필요한 심각성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약 7,000명에 불과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있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루이자 수색을 조직하기 위해 경찰은 언론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는 수색 활동에 대한 넓은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개 부대와 항공이 작전에 포함되었지만 어둠이 수색을 어렵게 했습니다. 다음 날 자원봉사자들과 수색팀은 실종 소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실종 전날 저녁에 그녀를 본 루이자의 두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녀들은 이해할 수 있게도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우려하며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동 유괴범을 두려워했습니다. 수색의 중점은 소녀들의 집에 있었고 경찰은
세 아이 모두 배우는 학교에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루이자가 교사에게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정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자원봉사자 그룹이 숲을 통해 소녀들의 집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이 숲에는 루이자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을 나타내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길을 절대 가지 않았지만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결정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루이자의 집에서 약 3km 떨어진 곳, 오래된 역 근처에서 소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덮여 있었고 그녀의 옷은 심하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된 루이자였습니다. 의학 보고서는 폭력의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신체적 대립의 징후를 발견했지만 중요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책임자들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그들은 소녀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증거의 특성은 이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행동은 겉보기에 냉혹하게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격성은 아마도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루이자의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그룹이나 위험한 사람들과 절대 접촉하지 않는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나쁜 습관이 없었고 정신적 질환도 없었습니다. 루이자는 부유하고 품행이 바른 가정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법이나 주변 환경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12살과 13살이었던 루이자의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이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렸을 수 있다고 희망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루이자를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경찰관들이 계속 질문하는 동안 소녀 중 한 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 놀라워서 심지어 수사관들도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울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이 즉시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2살과 13살 두 소녀에 관한 사건이었고 국가법에 따르면 그들은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이 소식은 학생들의 부모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모와 변호사의 참석하에 청소년들과 대화한 후 처음 자백한 소녀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자신의 참여를 확인했습니다. 소녀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몇 달 동안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옛 친구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자가 교사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올까봐 두려워하여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화해를 핑계로 루이자를 집에 초대하여 그녀의 신뢰를 얻고 어른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모든 의견 차이를 영원히 한 번에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자가 방문했을 때 소녀들은 처음에 그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인터넷에서 몇 개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루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이가 많은 소녀가 숲을 통해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며 이것이 그녀의 집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꼈고 서로 평온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자의 친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루이자의 부모님이 그녀를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저녁 약 5시 반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집을 떠나 행인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은 루이자를 배신했다고 비난했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어린 소녀가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루이자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더 나이 많은 친구도 개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루이자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왔고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더 나이 많은 청소년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소녀들은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지문과 DNA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소녀들은 모든 것을 근처 숲에 버렸다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루이자와 함께 나중에 발견된 오래된 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에 사용된 거의 모든 것이 사건 장소 근처에 버려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변 전체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들에 따르면 사건 중에 누가 손에 들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정용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소녀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고 흔적이나 지문을 남겼을 수 있는 제3자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건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범죄학자들과 법의학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루이자의 손에서 방어 행동을 나타내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압도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방어했고 그녀의 저항은 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3명의 DNA만 발견되었습니다. 루이자 자신과 2명의 인정된 학생들의 DNA. 마침내 경찰은 소녀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독일법에 따르면 형사 책임은 14세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녀들 중 누구도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류는 청소년 복지국에 전달되었고 이들이 청소년들과의 추가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청소년들이 배우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학생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3일 동안 일하며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실에서 그룹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연락하고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3일 후에도 그들은 학생들과의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 수업은 정상 모드로 재개되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도시 전체의 국기가 반기로 내려졌습니다. 3월 22일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작별식이 열렸습니다. 루이자가 발견된 장소에 도시 주민들이 임시 기념비를 설치했습니다. 소녀들이 경찰에게 울었지만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거의 후회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회복했고 특별한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고 걱정 없는 것으로 여긴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계정은 수많은 불만으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래들과 평온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들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함께 일하는 청소년 당국에 일정 기간 맡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가 법률에 따르면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수행한 수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심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이자의 부모님은 깊이 충격을 받았고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자들이 예상되는 결과를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적극적인 행동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논의되었고 독일법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사건을 허용하는 법 시스템이 유죄를 적절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대중의 불만은 사건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들 근처에 살고 싶지 않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이사했습니다. 한편 청소년들 자신은 국가기관에 남아있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그들 아이들의 행동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밀성을 보호하는 엄격한 독일 법률 때문에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불안한 측면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일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쫓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앨런 웨이크는 가족들로부터 애정을 담아 엘리라고 불렸으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과 자상한 부모님을 가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예술적 성향을 가졌으며 스크랩북 만들기, 춤, 간단한 금속으로 보석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고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엘리의 출생 직후 웨이크 가족은 오하이오주 웨스트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모님과 애완동물인 도마뱀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큰 호기심을 보였고 무언가가 그녀의 관심을 끌면 가장 예쁜 드레스도 더럽힐 수 있었습니다. 자연은 그녀의 열정이었으며 그녀는 더러워진 옷과 같은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엘리의 관심사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해먹을 꿰매고 2018년 여름에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자립하여 그녀가 말했듯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엘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숨겨진 프로필로부터 불쾌한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실패한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더 우려스러워졌습니다. 엘리는 매일 다양한 알 수 없는 프로필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차단 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계정이 삭제되자마자 새로운 계정이 나타났고 때로는 같은 날에도 그랬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빨리 끝났습니다. 몇 번의 차단 후에 원치 않는 메시지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알 수 없는 사람은 끈질기게 다양한 플랫폼과 장치를 사용했고 이는 젊은 여성에게 심각한 걱정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는 이를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이러한 압박 후에 엘리는 그녀를 부엌에서 보여주는 비디오 녹화본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그녀를 밖에서 창문을 통해 촬영한 다음 자신의 부적절한 영상을 추가했습니다. 상황은 일반적인 인터넷 괴롭힘을 넘어서 위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스토커가 엘리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그래서 그녀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매우 걱정하는 친구 한나와 자주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주장하고 그들만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엘리를 설득한 것은 한나였습니다. 그 후 엘리는 경찰서로 가서 공식적인 신고를 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수사관들에게 사진,
불안한 메시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충격적인 비디오를 포함한 사건들의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토커가 엘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추측만 있었습니다. 계정 중 하나의 이름이 미키였고 그녀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1년 전에 일어났고 그는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으며 아마도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법 대표자들은 그녀에게 자기 방어 과정을 수강하고 야간 산책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들에게 특별한 걱정을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불만 후에 명확해진 것은 알 수 없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는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머니와 함께 자기 방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거의 매일 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발신자가 자신의 신원을 신중하게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보호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수사에 특별한 열의를 보이지 않았고 엘리는 혼자서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지만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한 주 동안 알 수 없는 사람이 집 근처에 2번 나타났습니다. 엘리의 어머니도 그를 보았습니다. 2번 모두 여성은 밖으로 나가 부지를 검사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순찰 경찰들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지속적인 압박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후 엘리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어머니도 딸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비로운 스토커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부지에 침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는 우울한 상태에 있었고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개인 안전과 자기 방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는 미키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냅챗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 파트너의 이름이 마이클 슈트라우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실을 고려한 후 젊은 여성은 다시 법 집행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찰관이 다시 그녀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경찰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은 젊은 여성의 전 연인들을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엘리와 마이클의 인연은 공통된 관심사, 예술, 음악, 파티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조작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엘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상한 역할극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경고 신호를 인식했을 때 그녀는 한 달 후에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부적절하게 반응하며 그의 진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불쾌한 메시지들이 이어진 후 젊은 여성은 전화번호를 바꾸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2018년 7월 28일 엘리는 새 남자친구 네이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계획을 세웠지만 그녀는 늦은 밤 산책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네이트는 직접 그녀에게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집에 두고 그냥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 엘리는 혼자 있고 싶었지만 여전히 가능한 추적에 대해 걱정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네이트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는 피곤함을 느꼈고 쉬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도 안전의 환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불행히도 젊은 여성은 자신이 실제 네이트가 아닌 친구의 프로필을 완전히 복사한 가짜 계정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저녁 이후 엘리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젊은 여성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걱정으로 가득 찬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엘리를 괴롭혔던 집요한 연인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마치 실종된 날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집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에는 그녀의 존재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화, 소셜미디어, 은행카드는 모두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스토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휴대폰 데이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네이트라는 사람과의 메시지 교환을 발견했는데 그의 번호는 다른 도시에 등록되어 있었고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네이트를 확인한 결과 그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젊은 남자는 사건 발생 저녁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득력 있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고 엘리의 신뢰를 얻고 그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SIM 카드는 특별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되었으며 이는 구매자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카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가 의심했던 대로 그것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마이클 슈트라우스였습니다. 불행히도 2주간의 수색에도 젊은 여성의 행방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그가 10년 동안 긴 범죄 목록을 모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금지된 물질의 배포, 타인의 데이터 조작 및 주거 침입이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젊은 남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학적 평가 후 법원은 강제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젊은 여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그의 고향에서 보내졌습니다. 그 운명의 밤에 마이클이 엘리에게 연락한 마지막 번호도 그곳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번호는 그녀의 실종 당일에 정확히 꺼졌습니다. 8월 24일 엘리의 실종 거의 한 달 후에 도시 근처의 들판에서 불안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버틀러 지구의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이 발견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과 기상 조건은 수사관들의 작업을 크게 방해했고 특별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도로변에서 테이프로 감싼 꾸러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심한 시련을 겪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 전문가들은 사건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발견 장소가 마이클 슈트라우스의 집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몇 분 거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대중과 기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에 대한 수색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젊은 여성을 찾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딘가에 있고 구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행히도 경찰서에서 온 소식이 그들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른 아침 4시에 경찰관들은 주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마이클 슈트라우스의 체포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지역이 봉쇄되었고 전문가들이 그곳에서 작업했습니다. 용의자의 집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은 $400만 보석금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특히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그의 아파트와 범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클의 생물학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와 전화기 조사 결과 그의 주소에서 수많은 온라인 계정과 번호가 등록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차단 후에도 계속해서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색 기록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 법률 지식 및 가능한 처벌에 관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신시내티의 범죄자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검색은 젊은 여성의 실종 10일 전인 7월 1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교정시설에서의 생활과 그곳의 불문율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분명히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결과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그가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클라우드에서 사진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준비 사이의 휴식 시간에 그는 특히 불안한 내용이 담긴 금지된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일부 검색 쿼리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징후에 따르면 마이클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그의 행동은 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장치에서 도시공원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많은 기록과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외딴 곳에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었고 우연히 그와의 만남을 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엘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조사한 정신과 의사들은 덜 위험한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특이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곧 최악의 우려를 확인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은 자동차로 잠재적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따라갔고 심지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행히도 여성들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확인이 필요했고 사건 목록이 확장되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전화에서 나중에 엘리가 발견된 곳 근처에 표시가 있는 지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상황은 의심스러워 보였고 확인이 필요했지만 조사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체포 후 마이클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이상한 인터넷 검색과 발견된 자료들을 그는 공포영화 촬영 준비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마추어 영화에 매료되어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엘리에 대한 그의 특이한 행동과 감시를 또한 연기 준비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스토커에 관한 믿을 수 있는 대본을 쓰고 테스트 촬영을 하고 좋은 각도를 찾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슈트라우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창의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 발생 중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을 포착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 측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수사관들이 마이클의 방에서 발견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엘리의 서류,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 그리고 분홍색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보석을 식별하고 젊은 여성이 그것을 절대 벗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사관들은 발견된 물건들이 기념품 컬렉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부 범죄자들이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물품을 보관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문 중에 마이클은 도전적이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경찰관들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후회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계속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엘리는 그들의 관계 기간 동안 발견된 모든 물건을 직접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보석을 절대 벗지 않았고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용의자는 수사관들의 압박 하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신문 후 마이클은 그의 진술을 바꾸고 사건을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그는 엘리와 특별한 내용의 영화를 촬영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그는 그녀에게 많은 금액의 돈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당일 그는 그녀의 집으로 운전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짧은 대화 후 엘리는 담요로 감싸고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을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은 그녀의 욕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는 지하실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합의해 이루어졌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슈트라우스는 녹화를 삭제하고 메모리 카드를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의 버전은 수사 당국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지하실에서 침대와 수갑이 있는 이상한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엘리가 그곳에 있었던 흔적이 DNA 테스트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젊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그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마이클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새로운 만남을 핑계로 그녀를 집에서 유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친척들도 그녀가 그런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특히 불안한 것은 마이클이 마치 그것이 그에게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사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얼마나 차분하게 이야기했는지였습니다. 그의 체포 후 경찰은 이 사람이 다른 사건들에 연루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성실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터넷과 실생활 활동의 전체 범위를 밝히기 위해 FBI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심리적 프로필을 조사하고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마이클은 증거 은폐 및 기타 범죄를 포함한 여러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 기반은 800페이지 이상을 포함했으며 모든 자료는 재판 중에 배심원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은 사건의 다른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엘리가 직접 촬영에 동의했고 가능한 결과를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엘리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고 사건이 잘못된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버전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젊은 여성의 체내에 어떤 약물이나 알코올도 없음을 보여주는 의학적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변호사의 추측은 친척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불안은 마이클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비 심리 후 피고인은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가족에게 이것은 소모적인 과정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의 모든 어려운 세부 사항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한 형량 감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소 6개의 혐의가 합의 과정에서 취하되었습니다. 최종 세션에서 슈트라우스는 엘리의 친척들에게 자세한 연설을 하며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방법이 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엘리와 자리를 바꿨을 것입니다. 젊은 여성의 친척들은 이 말을 추가적인 조작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젊은 남자의 어머니는 깊은 유감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엘리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수년간 키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훨씬 더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검찰은 최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변호 측은 관대함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클은 1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그는 스토킹과 위협에 대해 1년 6개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1년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량은 연속으로 복역해야 합니다. 판사의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은 개선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미 복역한 구금 기간을 고려하면 그의 첫 번째 석방 가능성은 2336년이며 다음은 2041년입니다. 이 결정은 웨이크 가족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의 석방을 막기 위해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건의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왜 마이클은 이별 1년 후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는 계속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그 자신은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촬영 중 우연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수 있지만 불건전한 의도로 인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이클의 수감 후 엘리의 친척들은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친척들은 젊은 여성이 보호를 요청했을 때 그녀를 도울 수 없었던 모든 법 집행관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적절한 문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스토킹에 대한 엘리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찰관은 직무에서 정직되었습니다. 수감 중 마이클은 그의 감방 동료에게 엘리에 대한 불안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녀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우려와 마이클이 이전에도 여성들을 스토킹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감방 동료와의 대화에서 그는 쉘리라는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는 그녀를 비슷하게 대했고 이후 도시 근처의 시냇가에 그녀를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확인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1월 경찰은 공원에서의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검은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알 수 없는 사람이 조깅 중인 젊은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덤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며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자신을 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또한 다른 주목할 만한 미해결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되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마크 햄은 2011년 8월 오하이오주 페어필드의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마이클이 참석했던 파티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행사에서 케이틀린은 그녀의 남자친구와 마이클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2013년 인디애나주 시더그로브에서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불안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들과 유사한 방법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